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그 방대한 기록의 행간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으나 결코 주역이 되지 못한 사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세된 자, 즉 환관이라 불렀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력의 심장박동을 공유했던 그들. 하지만 그 화려한 권세의 시작은 화려한 관복이 아니라 차가운 방바닥에 뿌려진 어린 핏방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료 속에 숨겨진 내시의 탄생, 그 잔인한 진실의 문을 열어봅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환관의 태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자식을 스스로 거세해 궁으로 보낸다. 경기도 양주의 어느 외딴 초가집, 낡은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는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쇠 달구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10살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사지가 밧줄에 묶여 가만히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남성성을 팔아온 식구의 목숨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수술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도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거세 기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민간에는 비밀리에 시술을 행하는 도자장이라 불리는 기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도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불길 속에서 예리하게 달궈진 칼날을 꺼냅니다. 성현의 용제총화에는 이 시술 과정의 참혹함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술자는 아이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에 두꺼운 헝겊 뭉치를 밀어 넣습니다. 이제 소년의 눈앞에는 시뻘건 칼날만이 번뜩입니다. 달궈진 칼날이 소년의 사타구니를 단숨에 파고듭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뜨거운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사내로서의 모든 본능과 대를 이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소년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밧줄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육체적 죽음보다 더 가혹한 남성성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도자장은 바닥에 떨어진 핏덩어리를 소중하게 비단 보자기에 담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습니다. 내시들은 이것을 보배보자를 써서 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내시들은 비록 몸은 훼손되었으나 죽어서 저승에 갈 때만큼은 온전한 몸으로 조상님을 뵙기 위해 이보를 평생 목숨처럼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자라고 멸시받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자존심의 조각이었습니다. 시술 후 도자장은 상처 부위에 대나무 대롱이나 거의 깃털을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살이 차오르면서 요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녀는 이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열과 통증 속에서 사흘을 버텨야 합니다. 만약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면 방광이 터져 죽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대롱을 뽑았을 때 핏물 섞인 소변이 시원하게 터져 나와야만 비로소 환관으로 태어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남성을 잃은 대가로 얻은 잔인한 생존입니다. 괄약근 조절이 어려워진 내시들은 늘 소변을 지리는 요실금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는 늘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왕의 근처에서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내시들은 항상 강력한 향료를 몸에 지니거나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향료의 향기와 소변의 악취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 그것은 조선의 권력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평생의 낙인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소녀는 이제 소환이라 불리며 궁궐의 문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입궐 전 내시부 어른들로부터 행해지는 신체 검사는 피할 수 없는 굴욕입니다. 늙고 노련한 내시들이 소년의 옷을 벗기고 사타구니를 거칠게 더듬으며 남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혹여라도 신체 부위가 다시 재생되거나 시술이 미비한 경우 재시술을 받거나 쫓겨나야 했습니다. 합격이다.
이 한마디와 함께 소녀는 족보에서 지워지고 왕의 그림자로 재탄생합니다. 궁궐 안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시들의 집무처인 레바논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군대와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거나 걸레의 오물을 치우는 고된 노동이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예법에 어긋나면 선배 내시들의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지우고 무색무취의 그림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소녀는 이곳에서 기뻐도 웃지 않고 슬퍼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인형이 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내시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내시는 학식과 예법을 겸비해야 했습니다. 매달 실시되는 시험은 소년들에게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유교 경전을 암기하지 못하면 종아리가 피 터지게 매질을 당하고 관직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왕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대부 못지않은 지식이 필요했기에 소녀는 밤마다 등잔 밑에서 잠을 쫓아가며 글을 읽습니다. 신체적 멸시를 지적인 우월함으로 갚아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느덧 왕의 근처에서 심부름하는 말단 내시가 됩니다. 그는 왕의 침전 밖을 지키며 대신들의 은밀한 거래와 후궁들의 암투를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곧 생명줄임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왕의 기침 소리 하나, 표정 변화 하나에서 조선의 앞날을 읽어내는 법을 익힙니다. 거세된 몸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소녀는 이제 인간적인 정을 버리고 권력이라는 괴물의 생리를 체득해 나갑니다. 이제 소녀는 정식 관복을 하사받고 왕의 침전을 지키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푸른 관복 속에 감춰진 흉터와 고독, 수염이 나지 않아 창백한 얼굴과 가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는 그가 조선의 그림자 제국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게 될 차가운 권력과 왕의 신뢰. 소녀는 이제 진정한 환관의 길로 나아갑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궁궐 문턱을 넘었던 어린 소녀는 어느덧 노련한 상선 내시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침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출입하며 왕의 숨소리 하나로 나라의 기류를 파악하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상선의 품계는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영의정이나 판서들도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입은 자줏빛 관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왕의 신뢰를 상징하는 강력한 권력의 증표였습니다. 왕의 식사 시간, 상선은 가장 위험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이 있는지 먼저 먹어보는 기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노리는 독을 자신의 목숨으로 걸러내는 사투입니다. 상선은 은수저를 국물에 담가 색이 변하는지 살피고 직접 음식을 씹으며 맛과 향을 감별합니다. 혀끝에 미세한 마비 증상만 느껴져도 수라간 전체에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왕의 생명을 제 혀로 지켜내는 이 긴장감은 상선을 누구보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선은 궁궐 내 내시들의 본부인 레바논의 수장으로서 140명의 내시를 다스립니다. 이곳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오래된 선배 내시들은 갓 들어온 신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예법이 흐트러지거나 왕의 비밀을 입 밖에 내면 무자비한 매질과 파직이 뒤따랐습니다. 거세된 자들이 모인 이곳의 유일한 생존 법칙은 침묵과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상선은 이 가혹한 질서를 통해 왕실의 안녕을 지키는 동시에 궁궐 구석구석의 소식을 수집하는 거대한 정보망을 가동합니다. 궁 밖으로 나가면 상선에게도 웅장한 기와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법은 내시에게도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성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여 양자로 삼았습니다. 내시들의 족보인 양세계보를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거세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수백 년간 부자 관계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남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상선의 아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사내 진미를 누리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생기가 없습니다. 상선은 미안한 마음에 최고급 보석과 옥반지를 안겨주지만 그것이 아내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사내가 아니었고 그녀는 평생 여자로서의 본능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부부 사이에는 만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흐릅니다.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 문없는 감옥이었고 남편은 세심하지만 차가운 간수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침내 안방의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실록 18년 6월 3일의 기록은 조선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추문을 전합니다. 내시 김중업의 아내가 집안의 남자 종과 몰래 정을 통하다 적발되었다. 내용입니다. 상선 역시 자신의 아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외출이 잦아진 아내, 옷가지에서 묻어나는 낯선 남자의 땀 냄새. 상선은 왕의 기밀을 캐던 그 집요한 감각으로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내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달빛이 흐릿한 밤, 상선은 집안 구석진 헛간에서 아내가 젊은 머슴과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분노가 가슴을 찢지만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장을 폭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세상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상선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내의 배신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조선을 호령하던 그 막강한 권세도 아내의 허기진 마음 하나 채워주지 못했다는 비참한 사실 앞에 상선은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내시부의 힘을 이용해 비밀리에 그 머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의 밥상 위에 그 사내가 차고 있던 낡은 집신 한 짝을 올려둡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르르 무너지는 아내. 상선은 그날 이후 아내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외도를 저지른 내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평생 방 안에 갇혀 지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상선은 아내를 죽이는 대신 평생을 침묵의 감옥에 가두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택합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온 상선은 피 비린내 나는 후궁들의 암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세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후궁들에게 상선은 가장 매혹적인 조력자이자 무서운 적입니다. 누구에게 왕의 동선을 알려줄 것인가? 누구의 서찰을 왕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려둘 것인가? 상선의 손끝에서 한 가문이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왕의 총애를 나누어주는 이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승들도 상선의 눈치를 봅니다. 그의 소매 안으로 뇌물을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상선은 이제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내탕고의 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왕실의 공식 기록인 만기요람에 따르면 내탕고의 자금은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상선은 이 자금을 운용하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전국의 특산물 진상 과정에 개입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내시 집계가 정승 집계보다 낮다는 속담은 이 시기 내시들이 누렸던 압도적인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아내를 잃은 공허함을 그는 황금의 권력으로 채우려 발버둥 칩니다.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상선의 몸에는 다시 이상이 생깁니다. 거세에 후유 중인 요실금이 심해지며 최고급 향료로도 가릴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그의 몸에서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내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폭도에 울립니다. 왕의 곁에서 완벽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에게 이 악취는 권력이 무너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늙고 병든 육체를 필사적으로 감춥니다. 깊은 밤, 상선은 왕의 침전 밖에서 일렁이는 촛불을 바라봅니다. 손에 쥔 권력은 뜨겁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궁 밖의 아내는 산송장이 되었고
자신은 평생 남자로 불리지 못할 반쪽짜리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관복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정보를 캐내고 왕의 음식을 맛보며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궁궐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그 이면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내시들이 있습니다. 남성성을 제물로 바쳐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영화가 커질수록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정과 자존심은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시 부인들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명분은 불공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저를 찾는 그녀들에게 산사는 해방구인 동시에 무덤이었습니다. 명종실록 등 여러 기록에는 사찰을 드나들던 내시 부인들이 승려나 남자 종들과 정을 통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이 내시의 아내였던 한 여인에게 승려의 따뜻한 손길은 남편이 가져다주는 차가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한 밤, 절 뒤편의 깊은 대나무 숲에서 부인과 승려의 미래가 이어집니다. 거세된 남편과의 삶에서 느꼈던 육체적 갈증과 소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짓고 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정보의 달인들입니다. 남편은 이미 수하들을 시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서걱거리는 소리는 곧 다가올 피바람의 예고였습니다. 남편은 현장을 덮치는 대신 승려를 조용히 유인해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승려의 피 묻은 가사승봉을 걸어둡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오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아내를 천천히 말려 죽이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시에게 아내의 외도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궁궐 내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내시들의 본부인 레바논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오래된 선배 내시들과 신참 내시들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존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시들은 면실례라 불리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선배들의 오물을 받아내게 하거나 거세된 부위를 조롱하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 가혹한 서열 문화는 거세된 자들이 서로에게 퍼붓는 증오의 배설구와 같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내시와 궁녀가 부부처럼 지내는 대식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대식을 하는 내시와 궁녀를 엄히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으나 이 풍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그들에게 서로는 연인이자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한 거울이었습니다. 정보원이 된 내시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의 약점을 잡아야 했습니다. 주인공 상선 역시 자신의 대식 관계를 숨기기 위해 분투하지만 야심만만한 후배 내시가 이를 눈치챕니다. 후배는 상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왕에게 밀고 할 기회만을 엿봅니다. 레바논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서로를 물어뜯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늑대들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상선은 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후궁의 침소 밖에서 놀라운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후궁이 외척 세력과 결탁해 세자를 교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선은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고민합니다. 왕에게 알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정보를 무기로 후궁을 협박해 더 큰 권력을 쥘 것인가. 내시는 왕의 충복인 동시에 왕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상선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후궁의 편에 서는 척하며 막대한 뇌물을 챙기는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내시에게 영원한 아군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권력만이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시기하던 후배 내시에게 누명을 씌워 의금부로 보냅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비정한 내시의 생존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상선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거세된 자들은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지는 등 신체적 노화가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실금 증세가 심해지면서 그의 옷에서는 다시 비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곁에서 완벽함을 유지해야 하는 상선에게 이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수시로 향을 피우며 자신의 쇠락을 필사적으로 숨깁니다. 상선과 마음을 나누던 궁녀가 결국 발각됩니다. 그녀는 상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상선은 왕의 옆에서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를 올립니다.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얼어붙어야만 권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상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거세된 삶을 저주하며 홀로 어둠 속에서 오열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동료를 짓밟으며 상선은 조선 최고의 내시로 거듭납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지고 오직 권력을 향한 집착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이 화려한 담벼락 안에서 자신은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조선의 심장, 왕의 침전인 강령전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수십 년간 조선을 통치해온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상선은 그 곁을 지키며 차가워지는 왕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왕이 서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그림자로 살았던 내시들에게는 곧 권력의 소멸이자 생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뜨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이 시간, 내시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상선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유언은 조정의 대신들이 알면 안 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선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밀지비밀 편지를 품속에 감춥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권력 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그는 직감합니다. 사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왕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것은 오직 상선뿐입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왕의 서거를 알리는 복소리가 대궐을 뒤덮습니다. 흰 소복으로 갈아입은 내시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국장의 절차를 주관하는 척하면서 왕의 사후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로운 권력자와 접촉합니다. 다음 왕이 될 세자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노리는 다른 대군 편에 설 것인가. 레바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보이지 않는 편 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왕이 죽고 권력이 흔들리자 집안에 갇혀 지내던 상선의 아내는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가산을 챙겨 도망치려 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 상선의 정치적 적대자인 한 고위 관료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보관해온 왕의 비밀 서찰들의 위치를 폭로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상선의 권력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문을 부수는 소리 함께 부인의 제보로 의금부 나졸들이 상선의 저택을 들이닥칩니다. 왕의 밀명을 수행하며 모아두었던 수많은 비리 장부와 서찰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대신들은 내시가 국정을 어지럽혔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선은 평생 공들여 쌓아온 탑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반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상선은 자신을 신문하러 온 정승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가문이 비밀도 세상에 공개될 것이오. 그는 미리 양자를 통해 외부에 빼돌려둔 복제 장부의 존재를 알립니다. 내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린 시절 자신의 일부를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승은 상선의 집요함에 몸서리치며 그와 손을 잡기로 합의합니다. 추악한 권력자들 간의 야합이 어두운 감옥에서 완성됩니다. 권력자들끼리의 합의가 끝나자 사건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해졌습니다. 상선의 지시에 따라 그를 따르던 수십 명의 하급 내시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상선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손발처럼 부리던 아이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왕의 눈에 거슬린 수많은 환관이 한꺼번에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형장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제자들의 비명을 들으며 상선은 다시 한번 관복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상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왕의 뒤편에 섭니다. 왕은 내시부의 대규모 숙청을 통해 기강을 잡았다고 믿지만 사실 그 배후를 조종한 것이 상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상선은 더 낮고 더 겸손한 목소리로 왕을 보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정치적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뒤 상선은 한양 외곽의 별장으로 휴양을 떠납니다. 지금의 서울 은평구 일대는 은퇴하거나 휴가를 얻은 내시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의 시종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편히 쉬지 못합니다. 곳곳에 배치된 감시자들과 자신을 노리는 자객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는 정원에 앉아 잘려나간 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선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내시 특유의 질병인 심각한 요실금으로 인해 최고급 향료로도 가릴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다시 몸에서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내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곁에서 완벽한 그림자여야 하는 그에게 이 악취는 권력이 무너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방 안에 독한 향을 피우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갑니다. 새로운 왕이 자리를 잡아가자 다시 외척 세력과 공신 세력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선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내는 도망쳤고 동료들은 죽었으며 몸은 썩어 들어가지만 그는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상선은 다시 자줏빛 관복을 입고 왕의 침전으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짙은 어둠이 길게 따라붙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일반인은 물론 대신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릴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내시들의 집무처인 내반원의 비밀 서고입니다. 이곳에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비공식 일기와 조정의 온갖 치부를 담은 서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선은 이 먼지 쌓인 서고의 주인입니다. 그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보가 곧 생명인 내시들에게 이 서고는 그들이 조선을 지배하는 거대한 그림자 제국의 사령부와 같습니다. 남편 상선이 궁궐에서 기밀을 다룰 때 그의 집 안방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피어오릅니다. 상선의 새로운 아내는 남편의 외면과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달래기 위해 무속에 빠져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여인들, 특히 자식이 없는 내시 부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되찾거나 원한을 풀기 위해 무당을 집으로 불러 대규모 쿠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남편을 향한 저주, 그리고 그 저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상선은 퇴궐 후 집안 구석구석에서 풍기는 묘한 향 냄새를 맡습니다.
그는 예리한 감각으로 아내의 방 병풍 뒤에서 지프로 만든 인형을 발견합니다. 인형의 가슴에는 상선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꽂혀 있고 사타구니 부위는 바늘로 무참히 찔려 있습니다. 아내의 증오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상선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빌고 있었다는 사실은 왕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내시부 내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을 가동합니다. 이들은 왕의 눈이라 불리며 궁녀들의 동태는 물론 대신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합니다. 상선은 이 조직을 통해 자신을 저주한 무당과 아내를 도운 배후 세력을 추적합니다. 내시들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여 한양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상선의 손바닥 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시부 내에 거세하지 않은 가짜 내시가 숨어들어 있었다는 첩보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환관을 사칭하여 궁궐을 출입하거나 부녀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상선은 이 가짜 내시가 아내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신체적 무결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내시부에서 가짜의 존재는 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상선은 네반원의 모든 내시를 한자리에 모으고 유례없는 신체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나이든 내시부터 어린 신참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사타구니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시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상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한 내시의 몸에서 사내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현장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습니다. 가짜 내시는 상선의 아내가 보낸 밀사였습니다. 상선은 가짜 내시를 직접 신문합니다. 어찌 사내의 몸으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느냐. 상선의 불호령에 가짜 내시는 비웃음으로 답합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권력이 남자의 구실보다 소중하더냐? 이 질문은 상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됩니다. 평생을 부정해온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타인의 입을 통해 조롱받는 순간 상선은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상실감에 오열합니다.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그는 아내에게 은밀히 독이 든 약사발을 보냅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 단정한 옷차림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지막 침묵은 그동안 쌓인 원망과 애증의 결말입니다. 아내가 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상선은 그녀의 눈을 감겨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권력은 지켰으나 가슴속은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자 상선은 네바논 서고의 일부 기록을 불태웁니다. 자신과 관련된 치욕적인 기록, 그리고 아내의 행적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조선의 비공식 역사가 제로편에 사라집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 오직 내시들만이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한 장씩 소멸합니다. 상선은 그 불길 앞에서 자신의 영혼도 함께 타버리기를 갈구합니다. 왕은 상선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눈치채지만 묵인해줍니다. 대신 상선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왕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내탕고의 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대가로 얻은 더 큰 신뢰와 권력. 상선은 이것이 왕의 위로인지 아니면 자신을 영원히 궁궐에 묶어두려는 족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무표정한 그림자가 되어 왕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이 모든 피바람을 지켜본 어린 내시 신참 한 명이 궁궐 담벼락 아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는 상선처럼 강력한 권력자가 되기를 꿈꿨으나 그 권력이 가져다주는 잔혹한 대가에 절망했습니다. 거세된 몸으로 평생 배신과 감시 속에 살아야 하는 운명. 상선은 소년을 살려내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울지 마라. 상선은
이제 진정한 그림자 제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동료도 인간적인 감정도 모두 잃었지만 그는 조선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대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왕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성벽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조선시대 내시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왕실의 개인 비자금 창구인 내탕고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고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 막대한 자금을 내시들이 전담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의 혈맥을 쥐게 됩니다. 상선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시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곡물 특산물의 유통망을 장악하는 일까지 내시는 조선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고 영악한 경제 집단이었습니다. 내시들은 중국을 오가는 사신단의 일원으로 자주 파견되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들은 공식 업무 외에도 인삼 무역권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중국 황실의 환관들과 형제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밀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죠. 상선의 창고에는 조선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비단과 보석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물건의 양에 따라 한양의 시장 가격이 춤을 출 정도로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SCN이 상선과 고위 내시들은 한양 도성 안팎의 금싸라기 땅들을 대거 소유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 일대에는 내시들의 소유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이거나 권력을 이용해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내시 집계가 정승 집계보다 낫다는 속담은 이들의 막강한 재력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상선은 죽은 아내 대신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으로 지은 집도 여인의 외로움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집안에 드나들던 몰락한 양반 가문이 젊은 선비와 위험한 사랑에 빠집니다. 성종실록에는 내시의 부인이 양반과 남성과 정을 통하다 적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돈으로 선비의 과거 공부 비용을 대주며 자신이 누리지 못한 평범한 사내와의 삶을 꿈꿉니다. 상선은 아내의 방에서 귀한 폐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에게 하사받은 비단과 옷가락지가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선은 아내가 가난한 선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이번에는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젊은 사내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내시 특유의 집요하고 비정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상선은 자신이 음모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아내와 정을 통하던 선비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선비는 부인이 가져온 보석만을 챙겨 달아나려 하고 이를 목격한 부인은 처참한 배신감에 무너집니다. 상선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달아나던 선비를 잡아들입니다. 돈으로 산 사랑이 이토록 가볍더냐. 상선의 조롱 섞인 한마디가 안방을 서늘하게 얼립니다. 일부 고위 내시들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 내시들의 채촉빛 독촉은 저승사자보다 무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모시는 고결한 신분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고리대금 업자의 모습? 이는 내시 집단이 민중들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내시들은 친자식이 없었기에 양자를 들여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시가 죽은 뒤 그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나타난 먼 친척들과 양자 사이에 추악한 법정 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내시의 유산을 놓고 벌어진 송사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를 잊지 못하는 사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그가 눈을 감는 순간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친척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수령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고 싶은 관리들은 반드시 상선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인사서류의 순서를 바꾸거나 왕의 귀에 좋은 소문을 흘려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이 오갔습니다. 내시는 조선 관료 사회의 부패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였으며 그들의 소매 안에는 늘 청탁 서찰과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내시들의 집은 왕실 전각을 모방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기둥에 붉은 칠을 하거나 왕실만 사용하는 문양을 새기는 등 법도를 어기는 사치가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수시로 내시들의 사치를 단속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거세된 자들의 보상 심리는 이처럼 압도적인 건축과 의복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교적 검소함을 강조하던 사대부 사회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내시와 궁녀들은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일종의 비밀 모임을 조직하여 서로의 급료를 모아 공동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조회를 운영했습니다. 남녀로서의 결합은 금지되었으나 경제적 동지로서 그들은 끈끈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이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소외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경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결핍을 채우려 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황금 성벽 안에는 배신한 아내와 탐욕스러운 양자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정적들 뿐이었습니다. 상선은 화려한 저택의 안방에 홀로 앉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금은 보화가 잘려나간 내 몸의 조각보다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흔히 내시를 왕의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이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료가 말하는 내시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조선의 내시는 왕의 비서실이자 행정 전문가였으며 때로는 왕과 학문을 논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상선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서재에 들어섭니다. 그에게 학문은 수양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무시받지 않기 위한 그리고 사대부들의 논리에 맞서 왕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내시들이 매달 한 번씩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은 곧 인사고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이 나쁜 내시는 종아리를 맞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상선은 어린 내시들이 대학과 논어를 외우지 못해 매를 맞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우리가 지식마저 모자라면 이 궁궐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상선의 일갈은 내시들이 지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생존 이유를 말해줍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상선은 종종 사대부 대신들과 문장으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대신들은 내시를 중문 안의 사람이라 비하하며 그들의 학문을 얕잡아 보았지만 상선은 왕의 밀지를 작성하며 날카로운 문장력을 뽐냈습니다. 실제로 세종과 성종대의 실력이 있는 내시들은 왕의 글을 대필하거나 교정할 정도로 학식이 깊었습니다. 상선은 붓끝으로 대신들의 오만함을 꺾으며 자신이 사내로서 인정받지 못한 한을 문장의 힘으로 풀어냅니다. 최근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내시들의 가문 족보인 양세계보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평균 수명은 약 70세로 당시 왕실 가족이나 양반들의 평균 수명인 50대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를 넘긴 기록도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차단되면서 신체적 노화가 늦춰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선에게 이 장수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길어진 고독의 형벌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내 구실을 못하는 내시들은 보양식에 극도로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내시들이 정력에 좋다는 약재를 독점하거나 기이한 짐승의 장기를 섭취하다 비판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상선 역시 밤마다 독한 약을 마시며 거울 속 자신의 매끈한 턱을 어루만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향한 맹목적인 갈구였습니다. 상선의 네 번째 부인은 남편의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벌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통하여 임신한 척 꾸민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내의 아이를 낳아 상선의 친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내시 가문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혈통 조작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상선은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기적을 믿고 싶어 했지만 내시 특유의 의심은 결국 아내의 배후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상선의 집은 다시 피바람이 붑니다. 아내는 자결을 강요받고 외부에서 들여온 아이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상선은 자신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 했던 가짜 자식의 흔적을 지우며 절규합니다. 나의 대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입양과 결혼이 결국은 추악한 배신과 조작으로 끝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상선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시들 중에는 뛰어난 서예가나 화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고독한 난초나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남성적 힘이 거세된 자리에는 섬세하고 유려한 예술적 감각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작품 속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슬픔이 먹향처럼 배어 있습니다. 내시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특이성을 관리하기 위해 고도의 의료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거세 부위의 위생관리와 요실금 치료를 위해 그들만의 특수한 도구와 약방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훗날 조선의 의학 발전에 의외의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선은 어린 내시들의 상처를 직접 돌보며 그들이 겪을 평생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자 그림자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였습니다. 궁궐 담장 밖 은퇴한 내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늙은 내시들은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끈끈한 우정을 나눕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짓고 바둑을 두며 남은 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궁궐 안의 소식입니다. 몸은 밖으로 나왔으나 영혼은 여전히 붉은 담장 안에 묶여있는 자들. 상선은 은퇴한 선배를 찾아가 권력의 덧없음을 논하며 술 한 잔에 회한을 담습니다. 내시가 역모에 휘말리거나 큰 죄를 지으면 그의 이름은 내시 족보인 양세계보에서 붉은 줄이 그어지며 지워집니다. 이는 내시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죽어서 갈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선은 죄를 짓고 쫓겨나는 후배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우며 손을 떱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냐. 조선의 내시는 무지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붓을 들어 세상을 논했고 지식을 무기 삼아 권력의 핵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긴 수명이 가져다 준 것은 결국 더 깊은 고독과 끊임없는 배신의 반복이었습니다. 상선은 깊은 밤 자신의 일대기를 적어 내려가던 붓을 놓습니다. 그가 쓴 글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집니다. SCN이 일 깊은 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퇴궐했지만 궁궐 한 구석 전각에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왕과 측근들이 모인 은밀한 연회. 이 잔치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자는 바로 상선입니다. 술상에 오르는 사내 진미부터 흥을 돋우는 기생들의 배치까지 상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는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음모가 싹트는 권력의 전시장입니다. 이 연회가 무르익으면 대신들은 슬그머니 상선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왕의 기분이 가장 좋을 때를 틈타 자신들의 청탁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선은 그들의 손에서 오가는 두툼한 서찰과 금괴를 익숙하게 소매 안으로 갈무리합니다.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신들의 욕망을 연결하는 대가로 상선은 막대한 불을 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환관들이 연회와 사냥 등의 행사를 틈타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헌부의 상소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상선은 연회를 주관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거세된 사내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소외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남들은 그를 권력자라 우러러보지만 술기운이 오른 대신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사내를 향한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상선은 무표정한 얼굴로 왕의 술잔을 채우며 자신의 잘려나간 자존심을 독한 술기운으로 억누릅니다. 상선의 5번째 부인은 친정 식구들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가난한 양반가였던 그녀의 친정은 내시 사위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를 이용합니다. 친정 오라비는 동생에게 외로운 처지를 위로한다며 젊은 사내를 소개하고 고의로 외도 현장을 만들어 상선을 협박하려 합니다. 가족조차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재산 탈취를 위한 도구로 여긴 비정한 현실. 부인은 오라비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친정 오라비가 증거를 들이밀며 상선을 협박하자 상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내시부의 정보망을 통해 오라비의 도박빚과 비리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정조를 팔아빚을 갚으려 했느냐? 상선의 차가운 질문에 오라비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상선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인간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아내를 다시 집안 깊숙한 곳으로 격리합니다. 사건 이후 상선의 아내는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내시 사회에서 외도 사실이 알려진 부인은 죽거나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귀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감시자가 붙고 그녀의 방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됩니다. 상선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가둬둡니다. 성종실록에는 부정한 짓을 한 아내를 사사로이 죽이거나 가둔 내시들에 대한 처벌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방증합니다. 내시들의 위세가 커지자 왕실의 종친왕의 친척들과도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종친들은 내시를 천한 환관이라 무시했고 내시들은 왕과의 친밀함을 무기로 종친들의 권위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상선은 한 종친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교묘히 조작하여 왕에게 보고합니다. 종친은 귀향길에 오르고 상선은 궁궐 내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궁궐 밖 내시들의 사유지에서는 그들만의 은밀한 유흥이 벌어졌습니다. 신체적 결핍을 잇기 위해 그들은 투전 도박에 빠지거나 기생집을 전전하며 막대한 돈을 뿌렸습니다. 사대부들은 이를 보고 남자의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사치를 일삼는다며 혀를 찼지만 내시들에게 그것은 자신이 돈의 힘을 가진 강자임을 확인받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선은 도박판에 앉아 수천 냥의 돈을 잃어주며 대신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위 내시들은 이름난 기생을 첩으로 들여 살기도 했습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나 기생은 내시의 재력과 정보를 누리고 내시는 기생을 통해 사교계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한양의 유흥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상선 역시 당대 최고의 기생을 곁에 두고 그녀를 통해 정적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랑이 거세된 자리에 비즈니스와 생존이 채워진 현장이었습니다. 상선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하급 내시들의 고통은 커졌습니다. 상선이 뇌물을 독식하고 자신들을 가혹하게 부리자 일부 하급 내시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집단 반발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상선은 이 반란을 사전에 포착하고 주동자들을 왕의 명을 빙자해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동족끼리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내시부의 비정한 생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왕의 건강에 다시 적신호가 켜집니다. 왕이 병상에 눕자 상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관계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신들은 이제 다음 권력을 향해 눈을 돌리고 상선에게 바쳤던 뇌물은 독이 되어 돌아오려 합니다. 상선은 병든 왕의 곁에서 약탕기를 끓이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법이거늘 밖에서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려는 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선 왕조의 황혼기 수백 년간 왕의 곁을 지켰던 내시부에도 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제 상선은 늙고 쇠약해져 지팡이에 의지한 채 궁궐 복도를 걷습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권력의 서슬은 무뎌졌고 그를 두려워하던 대신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왕의 곁을 지키며 그림자의 본분을 다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특수계급 내시들이 맞이하는 가장 처절한 종말의 기록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내시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거세로 인해 노화가 늦춰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장수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없는 몸은 늙어서 뼈가 약해지고 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상선은 밤마다 시린 뼈마디를 문지르며 왕이 하사한 비방의 약재를 다려 마십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늙은 환관들이 병석에 누워 왕에게 약을 청하거나 왕이 친히 의원을 보내 돌보게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선의 7번째 부인은 늙어가는 남편의 눈을 속여 집안의 금은 보화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녀는 상선이 죽은 뒤 자신이 길거리에 나앉을 것을 두려워해 친정 식구들과 모의하여 문서와 채권을 위조했습니다. 상선은 평생 왕의 비밀을 지키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정작 자신의 침소 안에서 벌어지는 아내의 도둑질은 막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재산을 털리는 상선의 모습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시 가문이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상선은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 들였던 양자에게 기대를 걸지만 양자 역시 늙은 아버지를 돌보기보다는 그가 가진 권력의 잔재만을 탐합니다. 내시 가문의 족보인 양세계보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결국 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는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흩어집니다. 상선은 홀로 남겨진 사랑채에서 자신의 일생이 거대한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죽음을 예감한 상선은 평생 머리맡에 두고 지켰던 비단 상자를 꺼냅니다. 바로 어린 시절 도자장의 칼날에 잘려나갔던 자신의 신체 일부 보입니다. 소금에 절여져 말라비틀어진 그 핏덩어리는 상선이 한때 온전한 사내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화해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너를 다시 내 몸에 붙여주는구나. 이것은 저승에서 조상님을 뵙기 위한 내시들의 가장 경건하고도 슬픈 의식입니다. 상선의 장례가 시작됩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나 서울 은평의 묘역에 자리 잡습니다. 내시들의 무덤은 한결같이 북쪽, 즉 왕이 계신 궁궐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이를 임금을 향한다는 뜻의 향단이라 부릅니다. 살아서는 그림자로 살았고 죽어서는 왕을 지키는 귀신이 되겠다는 마지막 충절의 표현입니다. 비석에는 그의 화려했던 관직명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짧은 비문으로 남습니다. 최근 발굴된 내시들의 묘에서는 기이한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잘려나간 부위를 꿰매기 위해 사용된 실이나 그 부위를 담았던 작은 청자 단지들입니다. 상선은 유언대로 자신의 볼을 사타구니에 소중히 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백 년 뒤 후손들이 이 무덤을 열었을 때 그들은 이 작은 살점 한 조각에서 내시들이 평생 지키려 했던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선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화려했던 저택은 폐가가 됩니다. 양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흩어졌으며 아내들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주인 잃은 내시의 집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다른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금은 보화는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흩어지고 내시 가문의 이름은 족보 속의 글자로만 남게 됩니다. 조선시대 내시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이라는 비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지킨 방패였다는 오호입니다. 가난 때문에 육체를 포기해야 했고 생존을 위해 권력의 괴물이 되어야 했던 자들, 그들이 가졌던 압도적인 정보력과 경제력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또 다른 엔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의 아름다운 전각을 거닐며 왕과 왕비의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무표정한 안색으로 서 있던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닦았던 복도, 그들이 열었던 문, 그들이 맛보았던 음식들 속에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주역, 내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지켰던 왕조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이끼 낀 내시의 비석 위로 눈이 내립니다. 이제 상선은 그토록 갈구했던 온전한 사내가 되어 대지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권력도 황금도 배신도 모두 잊은 채 그는 이제 자유로운 바람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그림자로 살다 흙으로 돌아간 조선의 그림자 환관은 막을 내립니다. 이 자료는 내시의 여러 스토리를 한 사람 환관으로 특정하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